네, 안녕하십니까. 건축사 유천수입니다. 제가 오늘은 뭐 같은 스페이스이긴 한데 건축적 스페이스가 아니고 좀 천문학적 스페이스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저는 그림을 잘 그리기도 하고 좋아합니다만은, 물론 건축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지만은, 또 그런 쪽으로 별을 좋아하고 별에 대한 책을 비교적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별 얘기를 한 별이라기보다 주로 태양계 가까운, 먼 우주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 태양계에 대한 그 중에 소행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와 관련된 중요한 인물,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별을 2개나 발견한 분 얘기를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 많은 천문학자들 다들 압니다. 예, 16세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도 아마 아실 거고, 또 그것을 강력히 주장한 갈릴레오, 물론 이분은 망원경을 개발해서 또 이 천문 관측 발전에 어마어마한 공로가 있는 분이죠. 이 갈릴레오가 한 일화 중에 지동설을 강력히 주장을 하니까 교황청에서, 그분은 크리스찬이죠. 교황청에서 아주 가택 연금을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지구 중심의, 인간 중심의 이 크리스찬의 마인드로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가진 이제 압박을 해서 구금을 시키고, 그럴 때 갈릴레오 보고 이제 너 입 닥쳐, 절대로 지구가 돈다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승복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말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교황청 앞을 걸어 나오면서 했다는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말이 유명한 말인데, 사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보다는 아마 지어낸 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갈릴레오 이 공로 중에는 망원경을 개발을 본인이 발명한 게 아니고 있는 것을 엄청나게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관측하는 천문학에, 말하자면 거의 근대 천문학에 거의 효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큰 공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물론 갈릴레오 당시에 거의 동시대에 케플러가 있었습니다. 운동법칙. 모든 행성은 항성의 중심을 돌 때 타원형으로 돈다든지, 타원형으로 돌 때 그 초점이 2개죠. 그러니까 타원은 그 초점이 하고 가까울 때는 속도가 빨리 돌고, 또 초점에서 멀어졌을 때는 속도가 좀 느려집니다. 그건 왜냐하면 같은 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성의 운행 법칙을 그때 이미 케플러가 만들었죠. 어쨌든 이 케플러 다음에 또 뉴턴이 있지 않습니까? 다 관측을 바탕으로 한 천문학을 이끈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뉴턴 바로 직후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독일의 이 티티우스, 그러니까 18세기 한 1780년 전후에서 독일의 티티우스라는 사람하고 동료인 보데라는 사람이 말씀드렸듯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다음에 목성, 토성, 그 당시에는 토성까지인가 이렇게 이 6개의 행성이 발견되어 있었는데, 그 거리는 이미 갈릴레오의 망원경 덕분인지 이미 거리는 다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되어가 있는 그 계산을 바탕으로 혹시 이 행성들이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놓여지진 않았을까 하는 발상을 하게 된다, 티티우스가. 그래서 그걸 또 동료인
보대가 더욱 적극적으로 또 검토를 연구해서 마침내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보대의 법칙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다룰 땐가 이 얘기가 너무 흥미로워서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공식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거창한 수학이 아니고, 보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타난 거리, 그러니까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그걸 1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전부 모든 이 별자리의 이 거리를 1이라고 하는 것은 AU라고 그러죠. 천문학적 단위입니다. Astronomical Unit. AU라는 게 아마 천문학에서 가장 짧은 거리에 대한 거리 유니트일 겁니다. 근데 그걸 1이라고 했을 경우에 다른 행성들은 어떤 규칙으로 되어 있을까? 이걸 갖다가 처음에 가정하기를 예를 들어 수성은 제로, 금성은 3, 그 다음부터는 전부 이 배수로 나눠서 3 다음에 2의 배수는 6, 6을 또 2배는 12, 또 2배는 24, 다시 20, 48, 96, 이런 수열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플러스 4를 다 했어요. 플러스 4를 하니까 수성은 4, 금성은 7, 지구는 10, 이런 식으로 화성은 16, 또 목성은 52, 토성은 10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다 10으로 나누니까 말하자면 이제 10분의 12대 1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0.4, 0.7, 지구는 1, 그 다음에 화성은 1.6, 이렇게 2.8, 5.2, 이를 토성은 10, 토성은 10이니까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에 10배 거리에 토성이 있다는 얘기죠. 약 15억 킬로미터,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런 식으로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화성까지 거리는 2억 4천만 킬로미터. 이건 1.6 AU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 발견되어 있던 이런 행성들 중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다 자기네들이 만든 이 보대의 법칙에 다 맞아 떨어지는데, 그 다음 행성인 목성은 이 공식대로 떠나서 여기는 지우고 그 다음 수열이 맞는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토성도 맞고 그 다음 수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행성이 없는데 이 보대의 법칙대로 따르면은 약 2.8 AU의 거리에 뭔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문학자들이 다행스러운 것은 보대의 법칙을 무시하지 않고 아예 엉터리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혹시나 이 사이에 화성과 목성 사이에 그 당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혹시 다른 행성이 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거 아닌가 해서 보대의 법칙의 중요성입니다. 보대의 법칙을 믿고 거기에다가 이 2.8 AU 거리, 즉 4억 2천만, 4억 킬로미터의 거리에, 지구에서 4억 킬로미터의 거리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그 보대의 법칙의 덕분에 거기에서 약 직경 한 1km, 사실 별로 봐서는 너무도 작은 거죠. 그러나 그 셀레스라고 하는 작은 행성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무더기로 그 비슷비슷한 조금 더 작은 크기, 심지어는 100km, 200km, 그러니까 940km, 거의 1000km 가까운 그 셀레스라는 병이 이 행성이 가장 큰 행성이고, 그래서 이런 행성들이 발견이 됨으로써 거기에 더 작은 것들이 수천 개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조약돌보다는 크겠지만 바위 덩어리들은 수백만 개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지구 안쪽에 금성과 지구 안쪽에서도 소행성들이 또 발견이 됐어요.
뭐 한 4, 50개, 지금 추정은 한 1000개 정도 됐을 거라 그랬는데, 근데 이런 소행성들은 사실상 지구에 위험스럽기도 합니다. 뭐 다 아는 얘기로, 공룡이 멸종된 것도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져서 온 지구를 그냥 오랫동안 계속 말이죠. 구름으로 덮이게 해서 기상이변으로 공룡들이 뭐 다 멸종을 했다. 그건 사실상 과학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한 1세기 전인가 러시아의 시베리아 툰드라 지역에 또 거대한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거기를 초토화시킨 적이 있고, 우리는 뭐 밤하늘에 수많은 운석,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봅니다. 지구의 어떤 진입하면서부터 불타는 장면이죠. 그것도 사실상 다 소행성에 말에 좀 떨어진 운석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소행성은 방금 얘기한 보대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1801년도에 세레스가 발견됨으로써 그 보대의 법칙이 맞았다 하는 걸 증명을 한 겁니다. 보대의 법칙이 맞다. 근데 이제 이 보대의 법칙과 관련돼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작은 규모의 소행성입니다. 뭐 소행성을 갖고 뭐 지구를 떨어질까봐 오는 뭐 영화도, SF 영화도 많죠.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지구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뭐 노력이라든지. 근데 이제 이 소행성을 한국 사람들은 여태 발견한 사람들이 없는데, 재밌는 것은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바야시라고 하는 이따 소개하려고 하는 이디안 박사의 스승되는, 천문 연구로서 스승되는 사람이, 고바야시라는 사람이 2003년에 자기가 발견한 소행성의 이름을, 본래 이 소행성을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스스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건축학도로서 건축에 또 몰두하고, 그 다음에 곤충에 미쳐가 있고, 또 자기 제자지만은 또 이렇게 천문 별에 미쳐가 있는 그 사람이 너무도 멋지고 아름다워서 자기 제자인 이대한 박사한테 자기가 발견한 소행성의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그 소행성 이름이 7602 이대암입니다. 그 궤도를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 바깥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타원궤도가 돌고 있는 게 이대암 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발견하지도 않았는데 저 스승으로부터 이런 이름을 부여받으니까 이런 천문학도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제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자기 천문대에서, 영월 천문대에서 별을 탐구하기, 더 열심히 탐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제가 잠깐, 근데 이제 이 소행성들을 한국인 이름으로 이름 지어진 소행성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아직 소행성을 스스로 발견한 사람이 없는데, 그 이름은 한국 사람 이름이 들어갔느냐? 예, 조선조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개하면 세종대왕 이름이 있습니다. 최무선, 이천, 장영실, 이순신, 허준, 아주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소행성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으로는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그 조경철 박사, 아폴로 박사라고도 별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대한 박사, 이런 사람들이 다 이름이 올랐는데, 특이한 것은 이 이름을 붙여준 사람들은 전부 일본의 천문학자들입니다. 일본에서 이 소행성을 발견한 사람들이 한국의 위대한 사람들한테 그 이름을 또
지어준 거예요. 얼마나 그 참 고맙고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조금 뭐라고 조금 시리컬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어떤 그 탐험가 아닌 별 천문학자가 관측을 해가지고 정말 일생일대 관측을 해서 마침내 자기가 소행성 하나를 발견했을 때 그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붙일 때 자기 이름을 붙이는 사람도 물론 많죠. 붙일 때 나는 일본의 토쿠가와 이에야스를 좋아한다. 혹은 반역적인 이름으로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좋아한다. 해서 그 자기가 발견한 소행성의 이름을 갖다가 이에야스니 히로부미니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국제천문대 천문학계에 말이죠. 그게 이름 정식으로 등록이 되면은 아마 한국에서 그 사람 욕먹고 살아남기 어려울 거예요. 그 소위 요새 이름 그 뭐랄까 토착 외구로 몰려가지고. 근데 저는 그 일본 사람들이 이대암 씨한테 이름을 준 것뿐 아니라 이분이 나중에 이제 또 소행성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 고바야시 선생이 준 이디암이라는 이름의 그 소행성의 이름을 등록된 다음에 약 6년 후인 2009년에 스승에 대한 보답이라도 하듯이 마침내 이분이 어마어마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걸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행성 발견보다도 너무도 뜻깊은 해성을 발견합니다. 해성은 여러분 아다시피 먼 태양계 바깥이라보다 태양계 최외곽에서부터 태양으로 오는 그 아주 길고 긴 타원 궤도로 날라오는 별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가스 덩어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태양 가까이 와서 그 태양 빛을 받아서 불타는 모습이 보이기 전에는 이대한 박사가 발견할 당시에는 가스 덩어리였습니다. 가스 덩어리. 근데 이게 왜 발견이 어렵냐 하면은, 가스 덩어리가 거의 어두워요. 캄캄해요. 잘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은 이게 자주 오는 게 아니고 무려 1만 2천년의 주기를 갖고 지구로, 태양 쪽으로 날아오는 겁니다. 1만 2천년. 그러니까 이제 저 태양계 외곽에서부터 태양 쪽으로 날아오면서 한 6천 년이 지나야 비로소 도착할 겁니까? 당군 할아버지 그 이전에 출발했던 이 혜성이 바로 이대암 씨 눈에 걸려가지고 발견되어서 이 혜성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이 혜성을 발견하고는 바로 일본 천문대 천문학회인가 정확한 이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등록을 했대요.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정확히 3일인가 일주일인가 후에 미국에서 미국 인공위성 소호라는 인공위성에서 스완이라는 카메라로 촬영한 이 혜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세계 천문학회에 그걸 이제 미국에서 등록을 하니까 이 이대암 씨는 자기 그 등록을 일본 학회에다가 미리 등록을 해드렸어요. 근데 한 3일 차이밖에 없는데
미국에서 자기네들이 발견했다고 또 하니까 일본에서 아니다. 아무래도 며칠 전에 우리가 한국에서 어떤 전문 관측가가 등록을 했는가 하고 같은 혜성일 수도 있다. 그래서 봤더니 같은 혜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별의 이름을 그러니까 인공위성은 그 기계가 촬영을 한 거니까 사람 이름이 붙지 않는 대신에 그 카메라 이름을 따서 이디안 플러스 그 소 인공위성의 카메라 이름이 카메라가 스완이란다. 백조라는 이름. 이 플러스 스완이라는 이름의 혜성이 등장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혜성의 발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려 일반 2000년 만에 오는 혜성을 이렇게 발견했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 발견이죠. 이 발견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이 E 플러스 E 스완으로 이름도 지어지고 또 미국 스미소니언 전문 관측소에서 주는 에드가 윌슨 어워드라는 상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많은 이제 상금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천문학회에서는 신천체 발명상이라는 걸 또 수상을 합니다. 그게 뭐 평생 그 별 관측에 정말 몸을 담아서 대학 교수 자리도 그만둬가면서 또 공간연구소도 물론 그만두고 나중에 대학 교수 자리도 그만둬가면서 거기다 그냥 별 관측에 몸을 그야말로 온갖 그 고통을 무릅쓰고 했던 그 영광을 얻었는데, 본인은 뭐 지나가듯이 잠깐 얘기를 하던데 제가 듣기에는 좀 가슴 아픈 얘기는, 이렇게 한국 천문학 역사상 어마어마한 그 공로로 전 세계가 찬양을 하고 국립신문에서도 막 크게 뜨도록 했는데도 아마 한국 천문학회나 어떤 그 전문가들한테서는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뭐 좀 그 심정을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분은 그 혜성을 발견하고 바로 그 이듬해 2010년 바로 그 이듬해 더 어마어마한 별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보는 이 사진은 이게 아마 호주에선가 촬영한 그 혜성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태양 저 하늘 멀고 먼 하늘 페가수스 자리라는 별에서 여기 이제 표시되어 있는 요 작은 이것이 신성입니다. 신성은 뭐 개념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초신성이라고 오히려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별이 태어났다가 별의 그 수십억 년, 한 100억 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을 때 불타는 장면. 그러니까 폭발하는 것이요. 그럴 때, 어떨 때는 막 은하계 전체에서 가장 밝은 빛으로 별이 산화하는 겁니다. 그게, 그럴 때 나는 그 초신성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신성은 한번 번쩍이고는 생명을 다하고 한번 빛나고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별의 죽음이고, 그때 나오는 물질들이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수소, 무슨 헬륨 뿐만 아니라 우라늄, 금, 은, 철, 탄소, 수많은 이 주기율표에 나오는 모든 물질들은 비로소 수소에서 시작된 우주 공간에서 별에서 마지막 초신성으로 산화될 때, 그때 이 모든 물질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 젊은 날에 보던 그 천문학 책 중에는 이런 재밌는 제목이 있었어요.
어, 사자에 흩어진 돌멩이는 인류의 사촌이다. 이 지구상의 눈에 발길에 차이는 수많은 돌멩이들, 강짜가리 돌멩이들은 인류의 사촌이다. 그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맞는 말인 것은 전부 초신성에서 폭발할 때 나온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어떤 거대한 행성이 돼서 또 다른 그 초신성 가까운 데 있던 별 근처로 그 인력 속에 빨려 들어가서 지구 같은 행성이 되고 그 행성에서 또 수억 년의 수십억 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거기에서 또 물이 있는, 말하자면 태양에서 좀 거리가 적당한 거리에 있고 거기에 또 물이 있고 해서 뭐 확률은 적지만은 거기에 또 생명이 생겼으니까 그 돌멩이와 그 모든 생명들, 저는 그때 그 표현을 억조창생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그건 뭐 보통 이제 옛날에 그 제왕시대에 수많은 백성들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지만은 실제로는 그 더 어마어마한 우주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모든 생명체를 얘기할 때 억조창생이라는 말이 해야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멩이와 억조창생은 다 동시에 초신성의 폭발, 그때 나온 물질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대한 박사가 발견한 그 신성, 이 페가수스 자리 이 신성은 여기 지금 사진에 별이 좀 비록 다른 별에 비해서 갑자기 크게 나타났지만 이거 발견하기 전에는 너무 멀어서 거의 보이지 않는 별이죠. 근데 이제 조금 설명 좀 길게 하면은 이런 신성은 주로 그러니까 쌍성계에서, 쌍성계라고 하면은 우리는 태양계는 태양이 하나밖에 없는데 보통은 이제 그 별 두 개가, 그러니까 항성 두 개가 있는 태양계죠. 거기에서 주로 이 신성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태양 하나는 약간 적색 거성으로 바뀌었거나 하나는 또 백색 외성으로 돼 있다라 그 중에 이제 어느 하나가 갑자기 이 어떤 뭐 삶을 다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제 축소했다가 커졌다 또 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 신축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축 과정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백색 외성으로 빛나는 별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걸 신성이라고 합니다. 신성. 갑자기 하늘에 나타난 별인데. 근데 이거는 초신성은 마지막 죽음이지만 신성은 마지막 죽는 게 아니고 또 몇만 년 혹은 몇 억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이게 다시 빛을 발하고 또 결국 그러다가 언젠가는 초신성으로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별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겠죠. 어쨌든 이 신성을 2010년 3월에 발견을 합니다. 이대한 교수가. 근데 저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보대의 법칙이 있었으므로 소행성이 발견되고 소행성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지구에 많은 재앙도 왔지만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어린 왕자의 소행성, B610이라는 소행성, 소설이죠.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의 이 소행성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소행성이 있음으로 생긴 산물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린 왕자의 표현대로 하면은 요 작은 별이니까 여기서 앉아있던 의자에서 한 발자국 뒤로 나가면은 해가 뜨고 또 앞으로 나가면 해가 지고 이런 얘기들이죠. 어쨌든 그 소행성은 아름답기도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만드는 바탕도 되고 또한
언제 지구를 닥칠 위험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 이디암 교수는 이 어마어마한 그 혜성과 또 말씀드린 신성을 발견했는데 예,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분이 영월에 아까 말씀드렸지 곤충 박물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곤충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이 양반이 수만 마리의 곤충을 스스로 잡아가지고 채집을 해서 그걸 또 표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박물관을 하다가 그게 폐교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가 그 국가에서 다시 그게 너무 좋아서 곤충 박물관을 그 아름다운 동강변에다가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 관장으로 하는데 이 양반은 이 곤충을 얼마나 그 사랑하고 채집하고 또 연구했는지 하면 그 중에서 장수 하늘소 그게 한번 태어나려면 17년이라는 애벌레가 이 정식으로 이제 곤충으로 걸린다면은 이분은 7년 만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인공 부화를 또 세계 최초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는 생물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관심은 어디까지인지 거기다가 또 하나는 더 재미있는 것은 이 곤충 중에서 나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나비의 세포를 본인이 촬영을 해가지고 그 전시를 해놨어요. 거기 보면은 나비가 세포가 어떤 화가도 추상 화가도 그릴 수 없는 아름다운 패턴, 그 아름다운 색상, 상상할 수 없는 색상, 그걸 보고 그분 표현대로 하면은 이거는 그냥 자연이라고 하기에는 누군가 창조하지 않고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패턴으로 그릴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분이 만든 곤충 도록에 그 곤충을 자기가 잡은 것을 전부 다 이제 사진 촬영을 본인이 직접 해가지고 그 도록을 만드는데 그 서문에 이런 말을 보고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는데 서문에 자기가 죽인 수많은 곤충들을 그 애도하는 글이죠. 거기다가 너희들은 죽어 하늘의 별이 되거라. 아주 저는 오히려 굉장히 슬프게 들렸었는데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감성도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이분은 말이죠. 여러분 진안 마이산 바로 옆 가까운 곳에 이런 진안 가위 박물관을 본인이 또 운영을 합니다. 만들었습니다. 가위 박물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집트 고대 가위에서부터 수많은 가위를 다 직접 모아가지고 컬렉터죠. 모아가지고 이 가위 박물관도 만들었어요. 관심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재밌는 얘기는 수많은 가위 중에 자르는 것을 이렇게 커팅하는 것을 거의 목표로 하지 않고 순전히 망치 기능과 악기 기능으로 쓰는 가위가 한국에 있다. 그게 엿장수 가위랍니다. 엿을 깬다든지 철거덕 하면서 박자를 맞춘다든지 악기로 쓴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웃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천재라는 의미가 한 분야에 깊이 몰두하는 것도 천재이지만은 이대한 박사 경우처럼 건축, 천문, 그리고 곤충, 그리고 또 어느 날 하루는 제가 만나서 지금 어디 가느냐 했죠. 서울대학교 건축과에 가서 티베트 음악을 강의하러 간다 이래요.
그분은 하버드에서 또 불교 음악이나 이런 걸 또 배우고 온 사람입니다. 또 본인 자신이 또 기타리스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법인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다고 아마추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자기가 쏟은 분야는 영혼을 다해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저는 위대한 한국인이다. 뭐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학자들은 이런 분들을 보면 특징은 절대 거짓말을 못하죠. 과학자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또 진정한 예술가도 또한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과학적이면서 예술적이면서 이런 엄청난 어떤 몰두와 노력을 하는 분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 저는 그 소개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엉뚱하게 잘 모르는 아주 이 전체 태양계 얘기까지 꺼내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제넘게 한 얘기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제 천부랑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딱 한마디만 약속을 하겠습니다. 제 평소에 관심이고 평소에 모든 인류의 삶의 목표는 결국은 지구를 떠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어떤 잡지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우주 여행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가능한 확실한 우주 여행에 대한 얘기를 혹시 다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